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증시가 7월 괜찮았습니다. 아니 뭐 7월 달에 뭐 좋았던 기억보다 고생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요. 의외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지수는 예. 뛰었다는 거죠, 이만큼. 그 미국의 S&P 지수가요 7월 한 달 동안 9.1%가 올랐어요. 월간 기준으로 이게 무려 2020년 11월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이 나온 거네. 그 체감이 되세요? 몇 년이? 2020년 11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반도 더 돼. 1년 한 7, 8개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월간으로는. 나스닥은 더 많이 뛰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나스닥은 29일 날 마지막 시장도 1.88 올라가지고 네. 무려 12.3% 올랐어요. 예. 이거 2020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에요. 2020년 4월 이게 기억이나 납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폭락했다가 반등 크게 할 때 그때 이후로 월간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다. V자 반등한 때 아니에요? 예. 다우지수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이마저도 6.7%가 올라서 이것도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야 이게 한미 간에 이게 온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사실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비교적 크게 오른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 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상승이 제한을 됐고 그리고 월말쯤에 연준에서 묘한 스탠스의 변화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다우지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상황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2분기에 기업 실적이 기대감이 꽤 컸어요. 애플과 아마존이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올렸고 엑슨모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정프로 정프로 뭐야? 우리 저 무슨 행사 한다며요? 응? 무슨 행사 한다며? 정프로 징징 종목 나눠준다며. 아,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됐어요? 일곱 7월 종목. 달에? 네.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 해봤는데 하여튼 마이너스는 아니고 확실히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동일공. 아니 근데 예. 7월 말이 지났잖아. 네. 그러면 이제 햄버거도 사주고 기분 좋았으니까 7월 말에 이제 휴일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징징 펀드는 7월 달에 몇 %가 올랐나 이런 거 그런 안 거- 해봅니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HTS 뜨면 월간 그거 딱 나오는데. 그래요? 네. 제가 HTS를 안 하잖아요. 아니 MTS도 나와. 나와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거 꼭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진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 12.3%나 올랐는데 우리 펀드 아니 왜 한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할 텐데 네. 내 주식은 얼마가 돼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그래서 그렇죠. 내 펀드 수익률, 내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적어도 미국 벤치마크보다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주도주를 들고 있냐 아니면 곁다리 주식을 들고 있고 고생을 하냐 이걸 알아야지 8월장에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네.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가의 낙관론자들이 이제 또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또. 당연히 나오죠. 그 중에 이제 톰리라고 한국계죠.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최근의 이벤트들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내고 있다. 올해 말에 새로운 고점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고점? 신고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전에 했던 거 이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불안하다 어찌. 그 반대로 이제 경계론자들은 웰스파고의 사미어 사마나 선임 전략가 이런 분들은 시장이 성급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럴 때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 경제국이죠. BEA라는 데서 29일에 발표를 했는데 6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이 198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6.8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너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거든. 연준이 그렇다고 뭐 갑자기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선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약세장의 랠리,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해.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8월장이 8월에 또 FOMC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8월장이 썸머랠리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뭐 첫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7월에서 우리 시장에도 뭐 이
조금 변화가 좀 보인 게 외국인이 7월 달에만 2조 3,215억 원의 우리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네.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3조 3,987억 원을 산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난 5월 달에 순매수가 살짝 있었는데 이때는 1,2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샀고 가장 의미 있는 외국인의 변화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는 무려 5조 5,816억이나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6월 달 뭐 기억나시잖아요. 계속 팔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샀냐? 당연히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이달 들어서 환율이 1,320원대에서 1,290원대로 진정세가 이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조금은 안정적인 매수세를 이제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얼마 올랐냐? 무려 넉 달 만에 반등을 했는데 5.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나스닥의 뭐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은 좀 넘고요. 2분의 1이 안 되고 3분의 1은 좀 안 되는 그런 정도 상승률인데 네. 어쨌든 이것도 월간 기준 상승률로만 보면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2020년 12월 10.89% 오른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실감이 되세요? 월간 상승률로 2020년 12월 있잖아요. 연말 엄청 네, 났죠. 엄청나게 랠리할 때 그때 10.89% 한 달에 올랐거든. 그때 이후에 5.1% 코스피 기준이긴 한데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 매수가 촉발된 건데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들였고요. 5,461억 원어치 샀고요.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몇 퍼센트 올랐냐? 7.72% 올랐습니다. 마켓에 비해서 한 2% 이상 2.5% 이상 아웃퍼폼을 했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4,600억, SK하이닉스 2,600억, 현대차 1,700억, 삼성 SDI 1,500억 이런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5.1% 오른 코스피의 전 세계 퍼포먼스는 어떠냐? 중하위권이라 이거예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르헨티나인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38% 올랐고 호주가 9.4,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S&P 기준으로 9.1, 프랑스 8.8, 인도 8.5, 튀르키예 여기도 7.7, EU 전체적으로 보면 7.3 이렇게 올랐는데 경제 그렇게 안 좋다는 독일 있죠? 네. 5.4. 7월에? 네. 일본 5.3, 이탈리아 5.2, 한국 5.1. 뭐 지금 남유럽 위기 온다며요. 거기보다도 못 오른 거야. 7월이 전 세계적으로 다 괜찮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가 하락했냐? 주요 20개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 하락했어요? 예, 푸틴 시진핑 연대만 하락했다 이거야. 예. 러시아 많이 오르지 않았나? 아니 그러다가 이제 6월까지 많이 오르다가 7월 달에서 또 다시 약간- 0.41% 내렸고 중국 주식은 이렇게 많이 내렸나요? 7% 넘게 내렸네요. 중국이요? 예. 또 내렸어요. 6월 달까지 제일 좋았거든 이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만 7% 그리고 0.41% 빠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7월은 이른바 썸머 랠리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할 만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랬나? 우리 증시마저도 2020년 12월 이후로 월간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2020년 4월 상승 이후로 월간으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 거거든요. 네네. 계속 음봉이 나오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은 아직 아니다라는 논리도 꽤 강하거든요. 그래서 8월장은 기대도 굉장히 크고 네. 반면에 현실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어떤 상황을 보일지 나스닥도 우리 코스피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에 전 세계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8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힘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또 침체 쪽에 확실히 네, 채권 시장 그런 침체 모양이죠. 베팅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우리 국채 금리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6월에 3.7%를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 그 환율 뜨고 뭐 금리도 이렇게 오르고 주가는 빠지고 삼중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까지 밀렸고요. 장중에는 2%대도 찍었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0.121% 포인트.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12bp 이상 빠져서 연 3.009%로 마감했다. 장중에 3% 붕괴됐다. 차트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보십시오. 저게 3년 만기 우리 국채 금리거든요. 2022년 1월 3일 1년 반 전에 1.8이었습니다. 네네. 아니 올해 초에 네. 올해 초에 1.8이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3.8 가까이 갔던 게 다시 3%가 깨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급등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6월 17일 고점 찍고 네. 6월 17일부터 6월 말이니까 불과 10며칠 만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매수가 몰립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채권 금리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다 이제 모바일로 다 HTS로 다 채권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개인 채권 순매수가 굉장히 몰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 금리는 좀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채 금리의 하락폭이 미국 금리보다도 더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지고 있는데 미국의 지표 채권은 10년 만기거든요. 29일에 2.658이었습니다. 이게 연고점이 3.47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0.821%포인트가 빠진 거니까 미국도 한국도 어쨌든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 투자자들이 더 몰립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이렇게 주식처럼 여러 종목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와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버무리면서 채권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고요. 네. 이거는 주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나스닥이 다우 지수에 비해서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했던 성장주들이 다시 저금리의 전망과 함께 다시 랠리를 보이는 것도 이런 금리 시장의 굉장히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금리가 이제 빠질 것 같으면 이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금리가 빠질 것 같으면 긴 채권을 사는 게 좋습니다. 네. 10년짜리 채권을 사는 게 3년이나 2년짜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캐피탈 게인이 많이 생기고 네. 대신 이런 국면에 경기 침체 예상으로 채권 금리가 빠질 때는 위험한 채권을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긴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빠질 거라는 전망이 맞다면 이제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뭐 국채 10년짜리라든 이런 걸 사신 분들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꽤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기간 수익률이 높다는 거지 절대 수익률이 뭐 주식처럼 뭐 20% 났습니다. 30%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걸 연으로 쭉 환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꽤 큰 수익률이 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화도 상당히 의미 있는 7월달 장세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니까 6월이나 혹은 뭐 그 전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시장이 돌아설 때 더 많이 이제 반등했을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금리가 확실히 영향을 이렇게 많이 줘서 그렇게 저는 뭐 100% 100%예요? 100% 영향을 준다고 실적 보는데 이런 거보다도 6월 달에는 미국 금리가 크게 올랐거든요. 아니 뭐 실적은 뭐 당연히 이제 개별 주식의 어떤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 성장주 가치주의 어떤 선호도는 장기 금리하고 거의 100% 연동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테슬라는 요즘 뭐 성장주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혁신주 테슬라 말고 돈 못 버는 성장주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이제 조금 벌기 시작했던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년 이후에 이 추세대로 성장하면 그 가치를 쭉 당겨서 반영한다. 근데 그때 뭘로 디스카운트 한다? 시장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하는데 그 디스카운트율이
0점 몇일 때 하고 3%대 하고는 본질적으로 왜 지금 한 해만 디스카운트 받는 게 아니라 10년치 이익을 디스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성장률은 사실 올라가기 굉장히 쉽지 않다. 물론 개별 종목의 어떤 주가 변동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네네네. 군으로서의 주가는 금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 2.9%. 그걸 하려다가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이 자금이 흐름이 어떻게 됐나 이걸 이제 하거든요. 외국 자본이 신흥국 시장에서 5개월 연속 빠져나갔는데 대체로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네.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게 5개월 연속 빠져나간 게 통계 작성 이후에 사상 최장 기간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성장률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높다 보니까 네. 또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선진국에 있는 자산들이 신흥국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 자금의 순방향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역류했다라는 건데 역류한 게 5개월 연속해서 역류를 했다는데 이게 사상 최장 기간의 자본 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무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조 6,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이 여파를 받은 거죠. 7월 달에 대해서 7월 달에 살짝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3월부터 7월까지는 굉장히 큰 매도세가 이어졌다. 신흥국에서는 50조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월 한 달에만 105억 달러에 대한 자본 이탈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채권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자본시장에 발행된 시장에서 발행된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도 덩달아서 급락을 했는데요. JP모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도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신흥국 외국환 표시 채권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EM 펀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회수해간 돈도 3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뉴스에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아직 완벽하게 신흥국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네네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는데 네. 이머징 마켓에서 저 보시죠. 저 옅은 파란색, 하늘색이 저게 순유출이거든요. 순유출이 저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들어와서 넷 아웃플로우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잖아요. 2020년까지는 짙은 파란색이 더 짙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들어온 거고. 2020년도 들어와서 보시면 하늘색이 그 곤색을 압도하잖아요. 네. 저게 이제 순유출이 됐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죠. 네. 예를 들면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도 IMF 구제금융 네네네.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아직 전염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주시장에 대한 유입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는 우리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 분들은 다 곤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뭐 곤색도 문제가 되나? 감색, 딥블루. 딥블루. 옛날 아저씨들은 또 그런 거 다 했으니까요. 구로곤색이라 그랬지 옛날. 구로 곤색은 뭐예요? 까만색 나는 곤색을 구로곤색이라. 이 정도면 거의 일본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했어.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